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성형 강국이라는 말이 있죠. 제 이야기도 성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겉모습이 달라진 순간 제 삶이 통째로 뒤바뀌었거든요. 슬프고 화가 나지만 그 끝엔 통쾌한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을 테니 꼭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20대 초반, 저는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누구보다 일찍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처럼 군대를 다녀올 필요가 없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만큼 더 앞서 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 땀 흘리고 허리 펼 새도 없이 일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죠. 그렇게 10년을 묵묵히 달려온 끝에 남들 눈엔 별거 아니지만 제겐 세상 소중한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제 이름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평생 2번, 그마저도 짧게 스쳐간 인연일 뿐 결혼이라는 결실은 33이 되도록 맺지 못했죠. 저와 비슷한 환경의 여성들을 여럿 소개받았지만 이상하게도 다들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외모가 좀 부족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못생겼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으며 자랐고 그 상처가 마음 한켠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 있어 가장 큰 벽이었어요. 여자를 만나는 게 늘 조심스럽고 스스로 주눅이 들었거든요. 수십 번의 소개팅을 거듭하며 연신 퇴짜를 맞던 저는 35이 되던 해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상순 씨, 지게차 일은 많이 힘들죠? 힘들죠 뭐. 근데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주은 씨야말로 어때요? 공장일 바쁘다고 들었는데 주야 교대면 몸이 버티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뭐랄까 물 흐르듯 살고 있어요. 처음엔 진짜 죽을 맛이었는데 이젠 단련이 돼서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 너무 피곤하면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있어요. 근데 상순 씨는 내 집 마련하셨다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대단하세요.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엔 집 마련한 사람은커녕 빚만 잔뜩 있는 사람들이 널렸거든요. 주은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반짝였고 저는 그 시선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소개팅 자리에서 제 외모를 곧장 눈으로 판단하던 여자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은 씨는 제 외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오직 저라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었죠. 대단하긴요. 제가 돈 쓸 줄 몰라서 모으기만 했던 거예요. 밖에서 외식도 안 하고 옷도 그냥 입는 거 입고 뭐 그렇게 아껴가면서 모은 돈으로 집 산 거죠. 결혼하게 되면 더 아껴서 아내한테 다 맡기고 살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돈 관리 잘한다잖아요. 우와, 진짜 멋지시다. 이런 성실한 남자가 지금까지 왜 솔로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주변에 여자들 눈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야 제 얼굴 때문이겠죠. 주은 씨는 솔직히 말해서 제 얼굴 보고 실망 안 하셨어요? 왜요? 전혀요. 전 오히려 귀엽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귀엽다는 말을 들은 거였거든요. 제가 귀엽다고요? 주은 씨야말로 인상도 참 좋고 말하는 것도 참 매력 있어요. 제가 다 빠져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턱이 이래서 어릴 때 많이 놀림받았어요. 이 주걱턱 때문에 상처도 많았고 소개팅 나가면 퇴짜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콤플렉스예요. 말은 잘 안 하지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턱이 왜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예쁘기만 하던데. 진짜예요. 저 이런 말 해주는 남자 상순 씨가 처음이에요. 고마워요.
괜히 울컥하네요. 그날 저희 둘은 서로의 단점을 감싸며 단점조차도 매력으로 바꿔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라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바라봐준 누군가와의 만남.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고 집에 돌아와서도 주은 씨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반려자가 되어줄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럽고도 뭉클한 기대가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쭈뼛거리며 문자를 보내 다음 만남을 제안했죠. 떨리는 손으로 보낸 그 메시지에 주은 씨는 망설임 없이 아주 환한 목소리로 좋아요, 우리 계속 만나봐요 라고 답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고 곧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이였고 사소한 다툼조차 생기지 않을 만큼 배려가 깊었습니다. 연애는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닮은 듯 하면서도 각자의 빈틈을 메워주는 사람, 서로의 상처를 감싸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참 복된 일이더군요. 결혼 후 신혼집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제 집을 좀 손봐서 꾸미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죠. 부엌의 조명도 바꾸고 커튼 하나까지도 아내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했어요. 오빠, 우리 집 진짜 너무 좋다. 드라마에 나오는 신혼집 같아. 혼자 살 땐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짐도 늘고 자기까지 있으니까 좀 비좁아 보인다. 그치? 아니야, 딱 좋아. 둘이 살기엔 오히려 아늑하고 분위기도 좋아. 집이 쓸데없이 넓은 것보다 이렇게 적당한 게 오히려 더 좋아. 그래도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좋은 곳에 베란다도 넓고 햇살 잘 드는 그런 집. 주은아, 우리 진짜 잘 살아보자. 내가 더 고맙지.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남자 자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그 시절에 저희는 말 그대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하루가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출근한 뒤 퇴근하고 돌아와선 말도 없이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죠. 여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실수해서 혼나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울겠어? 너무 속상해서. 그럼 뭔데?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당신처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누가 뭐래? 뒷담화 들었어. 내가 없는 줄 알고 내 욕을 했어.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막말을 했다고. 너무너무 속상해. 뒷담화? 무슨 말이야? 대체 뭐라고 했길래? 나더러 줘도 안 가질 얼굴이래. 쳐다보기가 역겹대. 턱주갈이 심하게 튀어나왔다면서. 못생겨서 눈 뜨고 보기 힘들다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웃으면서 내 얼굴 욕하고 있었어. 뭐? 못된 인간들 같은 이라고. 그런 말하는 놈들 치고 멀쩡한 놈 본 적 없어. 형편없는 소리란 거 보니까 보나마나 추악하게 생겼을 거야. 여보, 그런 것들은 상종 안 하면 돼. 괜히 당신만 상처받으면 손해라고. 당신이 위로해줘도 기분이 풀리질 않아. 아까 공장에서 너무 부끄러웠어. 수치스럽고 화도 나고. 그동안 나름대로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이젠 더는 이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아.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울다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또 울고 저는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어. 회사 그만둬도 괜찮아. 내가 벌면 되잖아. 당신은 살림만 해도 돼. 그렇게 말해준 뒤 아내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여보야, 나 할 말 있어. 어? 그래, 뭔데? 혹시 뭐 일자리 새로 알아봤어? 아니, 그건 아니고 오빠가 내가 일 안 다녀도 된다고 했잖아. 그랬지. 집에서 쉬면서 하고 싶은 거 생각해봐. 뭐 공부를 해도 좋고 취미 생활을 즐겨도 좋고. 취미나 공부는 됐고 나 양악수술 받고 싶어. 회사 퇴직금 나오면 오빠가 많이 보태줘서 얼굴 좀 고치면 안 될까? 양악수술? 아니 그걸 왜?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긴 왜야. 콤플렉스잖아. 내 턱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내가 날 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 그런 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 아내는 이미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말렸지만 아내는 결정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지금 모습도 난 좋은데 난 자기 턱이 매력 포인트로 보여. 고치지 마. 라고 설득해도 그 말은 아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됐죠. 양악수술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대수술이었습니다. 마취가 풀린 뒤 아내는 고통을 참으며 겨우겨우 빨대로 물을 마셨고 며칠 동안은 죽도 삼키기 어려워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멍과 붓기가 퍼져서 처음엔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시간이 지나 붕대를 풀던 날 아내는 거울을 보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나야? 이 턱, 이게 진짜 내 턱이야? 고생 많았어. 힘든 수술 잘 견뎌줘서 고맙고 이제 당신 소원 이룬 거네. 진심으로 예쁘다 당신.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아내는 제품에 안겨 새 얼굴을 손끝으로 만지며 한참을 울었고 그 눈물 속엔 오랜 열등감과 상처가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는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바라보다 말없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눈과 코도 고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쁜데 또다시 얼굴을 깎고 붙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내는 한번 바꾼 김에 확실하게 바꾸고 싶다 여보. 투자 좀 해주라. 하며 아이처럼 졸라댔고 저는 결국 또다시 아내의 바람을 들어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마친 뒤 퇴원한 아내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확실히 아름다워졌지만 낯설기 짝이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당신 맞아? 너무 달라졌어. 왜? 예뻐? 예쁘지. 예쁘긴 엄청 예뻐졌네. 근데 꼭 다른 사람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오빠 마누라 맞아. 이제 진짜 자신감 넘쳐. 길 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 보면 막 웃음이 나와. 여보야, 고마워. 내가 나중에 진짜 열심히 일해서 수술비 갚을게. 아니야,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지. 그리고 당신 다시 일하려고? 응, 이 얼굴로 그냥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자신감이 넘치니까 화장 예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이었고 이제 막 태어난 것처럼 삶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뭐 당신이 그렇다면 일해. 하고 싶은 거 해. 이후 아내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무직보다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일이 하고 싶다며 영업직 쪽에 눈을 돌리더니 결국 중고차 딜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아내는 예전 공장에서 일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이 훨씬 편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얼굴빛이 날이 갈수록 밝아졌고 아침마다 눈을 반짝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보러 온다는 예약 손님이 5명이나 있어. 만약 오늘 차 5대 다 팔면 진짜 초대박이지. 아, 제발 꼭 좀 팔았으면 좋겠다. 당신 일하는 거 힘들진 않아?
예전보다 훨씬 잘 맞는가 봐? 하나도 안 힘들고 완전 적성에 딱 맞아. 오히려 재밌어. 게다가 내 얼굴 보면 남자 손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로 계약서 쓰는 경우도 있다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웃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저도 기분이 괜히 좋아졌습니다. 새 출발한 사람이 행복해 보이면 함께 사는 사람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래, 뭐 당신이 잘하고 있다니까 나도 좋다. 근데 아침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차례잖아. 사실 이건 따지듯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부부는 격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약속했었고 이날은 아내의 차례였죠. 집에서 지낼 때는 종종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따끈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출근 후부터는 아예 손도 대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상 밖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밥? 그거 안 먹으면 죽기라도 해? 난 다이어트 중이니까 아침은 안 먹을 거야.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힘도 나고 그렇지. 내가 얼른 챙겨줄게. 됐어. 난 안 먹을 테니까 당신이나 혼자 먹어. 그 말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함이라기보다는 짜증을 꾹꾹 눌러 담은 듯한 말투였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양악수술과 성형을 통해 외모가 달라지고 새로운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날이 서 있었고 전처럼 다정한 말투는 자취를 감춰버렸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내의 그 투정과 짜증을 모두 이해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컨디션이 매우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운이 넘쳤고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이었죠. 마음 한켠에서 이런 날엔 아내를 꼭 안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으로 달려왔죠. 아내에게 작은 깜짝 선물 같은 저녁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퇴근 시간은 훌쩍 지났는데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사무실에 손님이 와 있다며 저녁 먼저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혼자 대충 라면을 끓여 허겁지겁 끼니를 때웠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TV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들어섰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아내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말끔하게 손질된 머리, 윤기 흐르는 피부, 또렷하게 자리 잡은 이목구비. 성형 이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예쁘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그걸 이제 알았니? 내가 요즘 얼마나 예뻐졌는데. 근데 저녁은 안 먹었어? 늦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뭐 이것저것 시켜서 먹었어. 피곤하니까 나 씻는다. 씻고 나오라며 웃으며 보내놓고 저는 침대맡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날만큼은 꼭 오랜만에 서로 따뜻하게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나오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아내의 등 뒤로 가서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이거 놔. 여보, 왜 그래? 우리 원래 이렇게 배 크고 자주 했잖아. 기억 안 나? 아우,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당신 얼굴 너무 못생겼어. 놀라서 자빠질 뻔했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언제 나 귀엽다면서. 그땐 내가 눈이 발에 달렸나 봐.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얼굴이야. 나 건들 생각하지 마. 오늘도 그냥 자기나 해. 여보, 우리 서로 안아본 지도 벌써 한 달 넘었잖아. 오늘만은 그냥 넘어가긴 싫어. 꺼져. 나 건들기만 해봐. 발로 차버릴 거야, 이 못난이야. 그 순간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온 건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가운 눈길 속에는 예전의 따스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얼굴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말투도,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그 눈길이 이제는 애정보다는 멸시와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죠. 좀 날이 서 있을 뿐 언젠가는 아내가 예전처럼 따뜻한 말투로 절 불러주리라 하고 말이죠. 하루하루 예민하게 굴어도 여전히 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아내를 향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제 월급날이었고 작은 고깃집이라도 식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몇 시쯤 끝나? 내가 데리러 갈까? 몰라. 내가 요즘 퇴근 시간이 일정했니? 그런 것도 눈치 없이 왜 물어? 아니, 당신이랑 좀 오붓하게 외식하고 싶어서. 나 오늘 월급날이잖아. 외식? 하, 지게차 벌어서 얼마나 번다고 외식이래? 코딱지만큼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뭘 먹는다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뼈를 때리는 말 한마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고 최대한 좋게 웃으며 말을 돌려봤습니다. 그래도 월급날인데 기분 좀 내보자. 이따가 내가 차 몰고 데리러 갈게. 근처에서 맛있는 거 먹자. 안 돼. 절대 오지 마. 그 똥차 끌고 나 데리러 오면 내 동료들이 뭐라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당신 얼굴까지 공개되면 아우, 상상만 해도 쪽팔려서 소름 돋아. 절대 나 일하는데 찾아오지 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요즘 너무 심하잖아. 아니, 네 얼굴이 더 심하다고. 못 알아들어? 그냥 오지 마. 다신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아내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처음엔 상처였지만 반복되는 인신공격과 막말에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가시돋친 말에 찔릴 때마다 저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하나씩 꺼내 태워 없애듯 지워갔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거부했고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안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코를 골았는지 아내가 갑자기 저를 발로 차서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지금 나 발로 찬 거야? 뭐 진짜 차기라도 한 거야? 그래, 제발 잠 좀 자자. 도대체 코를 무슨 청소기처럼 그렇게 골아? 못생긴 얼굴로도 모자라서 자는 소리까지 그렇게 꼴사납게 내고 자빠졌냐? 진짜 역겨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당신 작은 방 가서 자.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뭐라고?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뭐 성형하고 좀 예뻐졌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어? 내가 당신 성형 비용 다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아이고, 그 돈 진짜 꼴랑 그거 몇 푼 가지고 아직도 생색이냐? 치사하기 짝이 없네. 그딴 돈 아니었어도 나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지게차 벌어서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큰 소리야? 내가 지금 버는 돈이 당신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거 알지? 내가 그 돈 더러워서 갚을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줄 테니까 제발 작은 방에서 조용히 좀 살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왜? 억울하면 벌어서 나보다 더 잘 나가 보든가. 성질머리도 면상만큼 더럽네.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지만 간신히 이를 악물고 참고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말로 내뱉고 돌아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젠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죠. 신혼 때 웃던 얼굴, 같이 손잡고 걷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방을 쓰며 2달쯤 지나자 아내가 느닷없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요? 혹시나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닐까 싶어서 기대를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갑자기 할 말이 뭐야? 사과하려고? 뭐 이제 좀 미안해졌어? 사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럼 할 말이 뭔데?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못하겠어. 불편하고 불쾌해서 숨 막혀. 같이 사는 게 고역이야. 나 진심으로 힘들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미 끝났다는 거. 이혼? 주은아,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너 진짜
성형 좀 했다고 이 정도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진짜 내가 아는 너는 어디 있는 거니? 어이없네. 나 솔직히 처음부터 좀 후회했어.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말이야. 그땐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진해서 그냥 넘어간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세상은 넓고 사람 많고 나 좋다는 사람이 많다는 걸. 지게차 몰고 땀에 쩔어 사는 너 같은 놈이랑 평생 살 순 없어. 나 자신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입에 침이 마르게 돈, 능력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지 않는 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껍데기는 변했을지 몰라도 속은 점점 더 밉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나도 밀은 없어. 이혼하자. 나도 이제 너한테 정 떨어졌다. 이젠 진짜 같이 살기 힘들어. 치, 내가 할 소리를 하네? 뭐 어쨌든 쉽게 얘기돼서 다행이네. 합의 이혼이면 되겠다? 좋아. 근데 위자료는 못 줘. 네 성형 미용 그거 위자료로 친다. 그걸로 끝내. 아우 예상한 그대로네. 진짜 치사하다. 근데 됐어. 난 애초에 당신한테 돈 받을 생각도 없었어. 그냥 말 그대로 깔끔하게 끝내자. 결국 그렇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더는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변해서 낯선 사람이 돼버렸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저도 저 자신을 아껴야 할 때라는 걸 그제야 알았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마자 중고차 고객 중 한 명과 살림을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법인 차량을 여럿 굴리는 회사 대표였고 아내가 중고차를 팔던 시절에 그 남자에게 10대 넘게 차량을 판매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은 연애 중이었고 그게 단순한 거래 이상의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니 참 허탈하더군요. 이혼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과 붙들고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했죠. 뭐 이미 끝난 일이었고 돌아간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더는 미련두지 않기로 했죠. 빨리 잊고 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우선 저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처가 비웃고 무시하던 제 자동차부터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새 차를 사기엔 금전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적당한 중고차를 알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전처가 이러던 그 중고차 단지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일부러 그곳에서 먼 지역에 있는 매매단지를 찾았습니다. 손님 어떤 차 찾으세요? 혹시 특정 모델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모델은 없고요. 주행거리 짧고 관리 잘 된 차면 좋겠어요. 큰 기대는 안 해요. 그냥 깔끔하고 오래 탈 수 있는 차요. 그런 차량 많습니다. 고객님 예산에 맞춰 몇 대 골라드릴게요. 직접 보시고 골라보세요. 딜러가 추천해준 중형 세단을 보면서 잠시 마음속으로 상상도 해봤습니다. 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나, 깔끔한 정장에 셔츠 단추 하나 풀고 한적한 카페에 앉는 나. 뭐 그런 별것도 아닌 장면들이었지만 괜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한참 구경하다가 예산에 맞는 차량 한 대를 골라 계약하려고 마음먹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뒤를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월급 얼마나 된다고 중형 세단을 보고 있어? 경차나 알아봐, 이 똥차 같은 놈아. 처음엔 그냥 무례한 손님이겠거니 했는데 돌아보자마자 피가 확 끓는 듯 했습니다.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전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카우트 제안 받고 이직했거든? 여기가 내 새 직장이야. 너야말로 뭘 믿고 중형 세단을 보고 있어? 형편도 안 되면서 꿈만 크긴. 상관하지 마. 내가 무슨 차를 사든 네가 참견할 이유 없어. 그래 열심히 지게차 몰아서 세단 몰고 다녀봐. 진짜 웃겨 죽겠다. 찌질이 같은 놈.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참지 않고 바로 말을 받아쳤습니다. 내가 찌질하면 넌 더럽거든? 너 나랑 이혼하기도 전에 그 남자랑 붙어 있었던 거 다 들었다. 고객이었지?
차 10대 넘게 사간 그 사람. 어쩐지 퇴근도 늦고 회식도 잦더라. 그게 다 그놈이랑 바람 피웠던 거지? 아주 멍청한 줄만 알았는데 그새 소문은 들었네? 어쨌든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소송이라도 걸겠다는 소리야? 아니, 이미 물 건너간 건 나도 알아. 너랑 이혼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은아, 나랑 이혼해줘서 고맙다. 뭐래, 웃기고 있네. 너랑 한 침대에 누웠었다는 거 떠올려도 토 나올 지경이야. 진짜 역겨워. 너랑은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해. 이 여자가 정말... 뭐, 나 때리려고? 쳐봐. 지게차 몰아서 찌질하게 사는 주제. 어디 한번 네 인생 바닥으로 치닫는 걸 좀 보자.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릴 만큼 화가 치밀었지만 전 끝까지 참았습니다. 내가 참는다. 너 같은 인간 상대할 이유 없거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둬. 전처는 뒤에서 또 뭐라 떠들었지만 저는 더는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딜러에게 따라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단은 아니지만 무난하고 괜찮은 중고차 한 대를 계약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차를 뽑고 나서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좀 올랐고 그쯤에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 돌싱이었고 조용한 성격의 평범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투도 차분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트러블 없이 연애를 이어갔고 8개월쯤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과속을 해서 서두르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작지만 깔끔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고 대출이 절반 이상 끼어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그런 부담도 기꺼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이사하면서 먼저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다시 되팔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괜찮은 값을 받고 통장에 돈을 채웠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게차 일을 마친 뒤 밤에는 대리운전을 몇 시간씩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나 대리운전 시작했어. 기사보험도 가입해놨고 다 준비는 끝났어.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니야, 이 일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 시간 조절도 되고 뭐든 아기 태어나기 전까진 벌어두면 좋잖아. 그 뒤엔 좀 덜 뛰면 되니까. 아우, 진짜 못 말리는 남편이네. 알겠어. 대신 제발 조심히 다녀. 한번 다치면 그땐 진짜 후회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진 지게차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10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났고 외모는 저보단 아내를 닮아서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아내는 출산 휴가를 받아 육아에 전념했고 저는 여전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집에 돈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대리운전으로 거리가 좀 먼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였고 어두운 길이라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살짝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차 싶어서 재빨리 손님에게 괜찮은지 묻고 차에서 내려 앞차로 달려갔습니다. 이보세요, 왜 갑자기 급정거하셨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 그때 목 좀... 허리도 아프고... 미치겠네. 차에서 내린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늘이 장난을 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뭐야, 설마 너... 어머, 뒤에서 박은 놈이 너였어? 진짜 세상 좁다. 참 재밌네. 얼굴은 전보다 더 팽팽했고 피부는 유난히 번들거렸습니다. 뭔가 또 시술을 받은 모양이었죠. 급정거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박은 거잖아. 그러자 전차는 피식거리며 말하더군요. 킥보드가 튀어나왔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안 한 네 잘못이지 어디서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해. 뭐 경찰 부를까? 됐어. 보험 부를 테니까. 저는 침착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리기사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고객님, 가입하신 보험은 지난달에 만기됐습니다. 재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 태어난 후 정신없이 바쁜 나머지 재계약을 깜빡했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손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보험 만기된 걸 말했어요. 그 보험 만기됐는데 그걸 놓쳐버렸네. 내 정신이 참. 와, 진짜 웃기다. 그럼 이제 네 돈으로 다 물어줘야겠네? 내가 이 차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외제차 수리비가 얼만지 감도 안 오지? 그리고 나 다쳤잖아. 목도 허리도 아프고 지금 머리까지 띵하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사람 탔어. 넌 진짜 끝났어. 조수석에도 사람이 있어? 그 순간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목덜미를 잡고 얼굴을 찌푸리더니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전처는 사고 당시 병원에 간다느니 차를 수리한다느니 말만 하더니 바로 청구하진 않았습니다. 영수증 정리되면 보낼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2달 가까이 아무 연락도 없더니 뜬금없이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파일이 첨부돼 있었고 내용을 열어보니 수리비, 렌트비, 병원비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이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죠. 야, 해대도 너무하잖아. 차 그냥 아주 살짝 긁은 거였잖아. 횡다 기스난 수준 아니었냐? 근데 병원에 입원까지 하냐? 2천이 말이 돼? 지금 피해자한테 따지는 거야? 와, 진짜 무식한 놈이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다칠 수 있거든? 넌 진짜 상식이 없냐? 헛소리 그만하고 당신 일부러 나 골려주려고 입원까지 한 거지? 이건 그냥 억지야. 진짜 너무했다고. 웃기지 마. 이건 네가 벌인 일이야. 청구한 대로 깔끔하게 입금이나 해. 지게차 몰고 대리운전해서 번 돈 고스란히 나한테 써야겠네. 입금 안 하면 바로 고소 들어갈 테니까 빨리 입금해. 더는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소가 들어와서 변호사를 고용해 전처가 과도하게 금액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제 탓이라며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2천만 원 전액과 전처의 변호사 비용까지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휑해졌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다시 벌어서 채우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 뒤로는 마음을 더 바짝 다잡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게차, 대리운전 모두 사고 없이 몇 달을 보냈고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여전히 바빴지만 저에 대한 믿음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가족 생각으로 묵묵히 잘 버텼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고급 외제차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고가 차량은 사고가 나면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독 신중해야 했죠.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주차장에 도착해 조심스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더니 한 여자가 손짓으로 타라고 하더군요. 운전석에 앉고 시트를 조절한 뒤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 손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뭐야, 또 당신이야? 대체 나 따라다니는 거야? 무섭게 왜 이래?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전처였습니다. 도대체 악연은 어디까지인지, 하필 이 수많은 호출 중에 또 전처의 호출을 잡아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처의 코를 잡은 제 손을 부숴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전처는 술에 취한 얼굴이었습니다. 볼이 붉었고 눈초리는 흐리멍텅한데도 조롱하는 기색은 분명했습니다. 절 보더니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살아? 몇 년이 지나도 네 인생은 정말 한치도 안 바뀌네. 뭘 해도 그대로야, 찌질한 놈. 뭐 예상한 말이라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 손님이니까 참는다. 내가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말 한 트럭이지만 어쩌겠냐? 내가 잡은 호출이고 내가 책임지고 운전하는 수밖에. 네가 다시 대리기사 부르려면 시간 더 걸릴 테니까 그냥 가자. 하, 넌 자존심도 없냐? 내가 탄 차를 운전까지 해주고 싶어? 참 대단하다 진짜. 뭐 네가 하겠다니까 말리진 않을게. 아, 저기 우리 남편 온다. 너 제발 아는 척하지 마. 괜히 주둥이 놀리지도 말고. 창밖을 보니 낯익은 남자와 처음 보는 남자가 둘이서 담배를 다 피우고 손을 흔들고 헤어지더군요. 그중 한 남자 상간남이 전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더니 말했습니다. 대리 왔구나. 수고 많네. 어서 출발합시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차를 도로에 올렸습니다. 출발하고 나서도 전처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롬미러로 힐끔 보니 둘 다 눈을 감고 잠시 졸고 있더군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차를 멈추고 저는 뒤를 돌아 상간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옆에 타신 분이 사모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그때 전처가 눈을 번쩍 뜨고 저를 째려봤습니다. 입 닥쳐라. 내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에도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모님과 아는 사이라서요. 전 사모님 전 남편입니다. 저랑 같이 살던 시절에 사장님이랑 만나셨죠. 그리고 이혼하자마자 두 분이 재혼하셨고요. 그 말에 사장님이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뭐야, 내 마누라 전 남편이었어? 니는 무슨 짓저지르려고 찾아온 거야? 말해봐!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전처가 바람을 피웠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아까 밖에서 담배 피우실 때 옆에 계셨던 남자분 계셨죠? 사실 전 그분이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남자? 아, 부사장 말하는 거야? 내 회사 부사장인데 걔가 여기서 왜 나와? 며칠 전에 제가 사모님 차를 박았거든요. 그때 그 조수석에 탄 사람이 아까 본 부사장님이었어요. 둘이 부부처럼 굉장히 다정했어요. 말도 애틋하게 하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전처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네. 여보, 그거 아니야. 그날은 당신 회사 갔다가 부사장님이 잠깐 태워달라고 해서 그냥 잠깐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사고 났을 때 혼자였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부사장 얘기 괜히 꺼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고 나니까 정신도 없고 누구 태웠는지 생각도 안 났고.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사소송 때 저장했는데 아직 지우지 않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대리한 차량 블랙박스 상태가 아주 좋아서요. 말소리가 정확하게 녹음돼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전처가 다급히 손을 뻗어 핸드폰을 가로채려 했지만 사장님이 먼저 낚아채서 재생을 눌렀습니다. 저에게 욕하고 차에 오르는 전처와 부사장의 대화가 마지막에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자기 괜찮아? 사고 나서 힘 못 쓰는 거 아니야? 아이, 겨우 이 정도로 그래. 하체는 멀쩡하니까 빨리 호텔이나 가자. 영상이 끝나자 저는 신호가 바뀌어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손이 번쩍 올라가 전처의 따귀를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이 옆엔 내가 감히 부사장이랑 바람을 피워? 니들 언제부터야? 어? 나 바보 만들어놓고 이게 뭐야? 아! 여보 진정해. 저거 조작이야. 진짜야. 저놈이 일부러 만든 영상이라고. 그러자 상간남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영상 제작 회사 오너야, 이 옆엔 내야.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내가 몰라? 진짜 너 오늘 이 차 안에서 끝장 보는 줄 알아? 뒤에서 딱딱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전처는 살려줘! 를 연발하며 비명을 질렀고 얼굴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제발 얼굴은 때리지 마. 코 무너지면 안 돼. 제발. 여보 제발. 저는 웃음을 참아가면서 앞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했답니다. 목적지인 두 사람의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어 차키를 건네주려던 순간 상간남이 말없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나가세요. 오늘 이 여자랑 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일들 묻어주세요. 사정은 어찌됐든 제가 그때 잘못했던 건 맞으니까요. 그 말에 저도 복잡했던 감정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사장님.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받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자 상간남의 따귀가 어찌나 세게 날아갔는지 튼튼한 외제차가 양옆으로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깔깔 웃으며 다음 호출을 받아 다시 대리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그 차 안에 두고 나왔기에 그날 야식은 정말 꿀맛이었고 소화도 너무 잘 돼서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전처가 어떻게 되었는진 더 이상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가정, 지금의 아내와 아들에게만 집중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1년쯤 지나서는 대리운전을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면서 저녁 시간엔 아이를 돌봐야 했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밤일을 계속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리운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게차 일만 성실히 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멋진 주말, 아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오랜만에 아내와 둘이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정말 오랜만에 부부로서만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죠. 집에서 긴 시간 동안 밀린 애정을 나누고 나니 배가 고파 외식을 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저도 살짝 들뜬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하얗게 불태웠다. 아니, 나 진짜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니까. 이 남자가 지금 여기 사람 많은 거 안 보여? 조용히 좀 해. 창피해 죽겠네. 알았어. 근데 진짜 좋았잖아. 앞으로 자주 장모님께 우리 아들 맡기자. 우리 이러다 둘째 생기는 거 아니야? 생기면 좋지 뭐.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둘째는 무리지. 나도 이제 복직했는데 육아비며 대출이랑 생각하면. 그럼 내가 또 투잡 뛸게. 뭐라도 더 벌면 되잖아. 안 돼. 당신 밤마다 밖에 나가는 거 난 진짜 싫거든. 그냥 지금처럼 하나만 열심히 해. 둘째는 절대 안 돼. 그래, 알았어. 당신 말이면 다 들어야지. 자, 이제 주문하자. 저와 아내가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메뉴판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 절 내려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상순씨? 당신 맞지? 혹시나 했는데 맞네. 고개를 들었더니 눈앞에 서 있는 건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의 여자였습니다. 눈은 무슨 짐승처럼 엄청 컸고 일그러진 얼굴에 입술은 부자연스럽게 들떠 있었고 피부는 마치 퍼렇게 멍이 든 듯한 기운까지 돌았습니다. 너무 놀라 무의식적으로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그 여자가 씩 웃더니 비틀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못 알아봐? 네 전처 주은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는데 날 몰라봐? 뭐? 주은이? 얼굴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혼당하고 새 시집 가보겠다고 얼굴 굳혔다가 이 모양 됐어. 병원 세 군데나 바꿨는데도 결국 망쳤어. 전부 다 너 때문이야. 설마 또 성형한 거야? 보기 좀 그렇다. 너 여기서 일하는 거냐? 전처는 분노를 터뜨릴 표정으로 제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 이 자식아.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은 안 됐다고.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야, 네가 망한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성형이야 네가 한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보기 좀 흉하긴 하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좀 떨어져. 나쁜 자식. 그때 네가 내 새 남편한테 바람 피우는 걸 밝히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망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새 시집 가겠다고 얼굴에 손을 여러 번 댔는데 결국 얼굴은 다 무너지고 식당 알바나 뛰고 있다고. 내가 이 꼴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다 너 때문이라고.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뛰쳐나온 사장님이 주은이의 팔을 낚아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홀에 나오지 말랬지? 손님들 도망간다고 몇 번을 말했어? 또 나왔어?
사장님, 저 인간이요. 저 인간 때문에 조용히 하고 설거지하러 안 가? 또 내 말 어길 거야? 당장 안 들어가면 확 잘라버린다. 아니 사장님, 진짜 잠깐만요. 저 인간한테 복수해야 해요. 이게 손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 사장님은 전철을 거칠게 주방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전철은 저를 향해 이를 악물고 노려봤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방 문이 닫히고 난 뒤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봤고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냥 나가자. 밥맛 다 떨어졌어. 그래, 당신 전처 진짜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 다시 보고 싶진 않아. 그날이 전철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 시선 피해가며 허드렛 일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을 키우면서 아내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추남인 저를 세상 제일 미남이라고 말해주는 아내 덕분에 요즘은 괜히 잘생겨진 기분이랍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이 바뀌면 내면 또한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죠? 물론 제 전처 같은 사람은 드물 거라 믿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인성과 인격을 보고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인연이 오래가고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럼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반절까지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